여러분, 집값이 떨어지면 모두가 손해를 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은행에는 수익이 나지 않는 골칫덩어리인 부실 채권이 생겨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위기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이 부실 채권이 완전히 새로운 투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부를 때 부자들은 이 길목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는지 오늘 영상에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매 정보지를 보시다 보면 붉은색으로 NPL이라고 찍혀있는 물건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은행의 채권을 넘겨받은 유동화 전문 회사 AMC가 빨리 돈을 회수하려고 일반인에게 채권을 팔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숨겨진 시그널입니다. 만약 이 물건이 시세만큼 높게 낙찰될 것 같다면 그냥 경매에 입찰하는 것보다 이 NPL 채권을 직접 사오는 것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단순한 경매 입찰자를 넘어 채권자가 되는 비밀,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실 채권, 즉 NPL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 6억으로 떨어져서 대출 한도를 넘고 주인이 빚을 못 갚게 되면 이자가 밀리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이자가 딱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은행은 이 대출을 부실채권, NPL로 공식 분류해버립니다. 은행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까 이 골칫거리를 자산관리회사 AMC에 한꺼번에 넘겨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유동화 과정의 시작입니다. 뉴스에서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못 갚는 이른바 하우스푸어나 깡통주택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 시기가 부실채권 투자의 거대한 시계가 열리는 황금 같은 순간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져 절망하지만 영리한 투자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은행이 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처분해야만 하는 이 부실화된 채권들의 길목을 미리 선점해서 막대한 부의 기회를 창출해내는 것이죠.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10억짜리 집에 은행이 50%인 5억을 대출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집값이 6억으로 뚝 떨어지면 은행이 안전하게 빌려줄 수 있는 적정 대출선은 3억으로 쪼그라듭니다. 결국 5억과 3억의 차이인 2억 원은 은행 입장에서 떼일지도 모르는 위험한 초과 대출이 되어버리죠. 이런 하우스푸어 현상이 곳곳에서 터지자 은행은 패닉에 빠졌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겐 NPL 투자라는 거대한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은행이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왜 빅문서를 팔아치울까요? 은행은 법적으로 자기자본 비율인 BIS를 안전하게 유지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상 대출이 부실해지면 평소 0.7%만 쌓아두던 대손충당금을 최대 100%까지 금고에 꽁꽁 묶어두어야 합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아야 할 은행의 피 같은 자본이 묶여버리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채권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행이 벌인 이 무수익 여신은 어떻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오게 될까요? 이자가 3개월 밀려 NPL로 쾅 도장이 찍히면 은행은 수백억 단위로 묶어서 유동화 전문회사 AMC에 벌크로 넘깁니다. AMC는 이 무거운 부동산 담보 채권을 마치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가벼운 유동자산으로 바꿔줍니다. 개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돈 갚으라고 독촉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AMC라는 합법적인 중간다리를 거쳐서 안전하게 우리가 채권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옛날에는 은행 대출 채권을 함부로 사고 파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 꽉 막힌 제도를 풀기 위해 자산 유동화라는 혁신적인 개념이 도입되었죠. 꼼짝 못하던 부동산 담보가 마치 주식처럼 시장에서 휙휙 거래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이 자산유동화법 덕분에 은행은 AMC라는 회사의 채권을 통째로 넘길 수 있게 되었고 우리도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NPL 투자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까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싸게 사는 것, 할인 매입입니다.
유동화 회사는 경매가 끝날 때까지 1년 넘게 기다리기 싫어서 원래 받아야 할 빚의 원금보다 약 80% 수준으로 엄청나게 깎아서 우리에게 팝니다. 여러분이 이 할인된 가격표로 채권을 사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안전 마진이 확정되는 겁니다. 불확실한 경매 시장에서 시작부터 돈을 벌어놓고 들어가는 아주 기가 막힌 구조죠. 할인해서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NPL의 두 번째 무기는 바로 폭발적인 연체이자율입니다. 빚을 못 갚아 부실 채권이 되는 순간 원래 연 3%였던 착한 은행이자는 연 14%에서 최대 20%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지연이자로 돌변합니다. 여러분이 채권을 사온 날부터 경매가 끝나는 날까지 이 어마어마한 20%짜리 이자가 매달 복리로 눈덩이처럼 쌓이게 됩니다. 남들은 경매가 길어지면 초조해하지만 NPL 투자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돈이 불어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달콤한 연체 이자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뽑아먹을 수 있을까요? 채권을 산 여러분은 이제 단순한 입찰자가 아니라 경매를 쥐락펴락하는 1순위 채권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특권을 써서 법원에 경매 날짜 좀 미뤄주세요 하고 합법적으로 계속 연기할 수 있죠. 경매가 한두 달 밀릴 때마다 20%의 이자는 쉬지 않고 꼬박꼬박 쌓여갑니다. 이렇게 은행이 정해둔 채권 최고액의 지분 꼭대기까지 이자가 가득 찰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고수들의 전략입니다. 이자가 꽉 차올랐다면 직접 경매에 참여해서 이 집을 내 소유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가 법원에 내야 할 낙찰 잔금과 내가 법원에서 받아야 할 배당금을 서로 퉁치는 마법의 기술, 바로 산계 처리를 씁니다. 돈 한 푼 안 주고 서류로만 집을 살 수 있는데 더 대박인 건 이 뻥튀기 된 낙찰 가격이 진짜 내가 산 가격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집을 이 가격에 팔면 시세 차익이 0원이 되어서 부동산 투자의 최대적인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부실 채권 투자의 전체 흐름을 아주 쉽게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로 은행이 대출을 내줬다가 2단계에서 이자가 밀려 부실 채권, NPL이 탄생합니다. 3단계로 은행은 이걸 유동화 회사, AMC에 통째로 넘겨버리고 4단계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할인된 가격에 쏙 사옵니다. 마지막 5단계로 가득 쌓인 고금리 연체이자를 법원 배당으로 현금으로 챙기거나 아니면 방금 배운 상계 처리로 세금 없이 집을 직접 낙찰받으며 화려하게 엑시트하는 완벽한 밸류 체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주는 NPL 투자는 아무 준비 없이 덤벼들면 절대 안 되는 하이엔드 투자입니다. 단순한 아파트 줍기가 아니라 상위 1% 고수들의 영역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이나 명도 같은 일반 경매의 메커니즘을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이나 유동화 채권의 구조를 이해하고 낙찰 대금이 어떻게 찢어지는지, 배당표를 1원 단위까지 완벽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만 전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복잡한 권리를 공부하면서까지 채권을 사오는지 조금 더 직관적인 숫자로 볼까요? 만약 원금 5억, 채권 최고액 6억짜리 집이 감정가 5.5억 원에 나왔다고 칩시다. 은행은 경매가 1년씩 길어지는 동안 손해를 보기 싫어서 원금 5억보다도 싼 약 80% 가격에 채권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한 경매판에 뛰어들기도 전에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집을 선점하면서 수천만 원의 수익을 확정짓고 시작하는 엄청난 시간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경매 날짜를 질질 끄는 이유도 그래프를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평범한 3% 이자일 때는 수익이 기어다니지만 20%짜리 연체이자로 바뀌는 순간 수익금은 로켓처럼 하늘로 치솟습니다. 하지만 이 로켓도 천장을 뚫고 나갈 순 없으니 은행이 설정해둔 6억 원이라는 채권 최고액 선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매각기일을 연기하면서 시간을 끌면 이 6억 원의 한도까지 이자가 빈틈없이 꽉꽉 채워지게 되고 이는 온전히 여러분의 통장으로 들어올 꿀같은 수익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계 처리의 위력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자가 가득 쌓였을 때 그냥 현금으로 받아도 좋지만 내가 받을 채권 금액만큼 낙찰가를 엄청나게 높게 써서 집을 직접 낙찰받는 고도화된 전략이죠. 낼 돈과 받을 돈을 1대1로 퉁치니까 현금이 나가지도 않는데 국가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비싸게 써낸 낙찰가를 진짜 집을 취득한 가격으로 인정해줍니다.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서류상 시세 차익이 사라져 양도세를 완벽히 방어해내는 부자들만의 무결점 절세 메커니즘입니다. 성공적인 NPL 투자를 위해서는 3가지 무기가 반드시 장착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경매 절차와 권리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초 경매 지식입니다. 둘째는 이 집의 진짜 가치를 파악하고 유동화 회사 AMC와 팽팽하게 가격을 후려칠 수 있는 정밀한 채권 분석력이죠. 마지막 3번째는 경매 대금이 여러 채권자에게 어떤 순서로 쪼개지는지 가상으로 그려보고 일원의 오차 없이 수익을 예측해내는 배당의 구조화 능력입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진정한 부의 연금술이 완성됩니다. 자, 머리 아픈 이론은 끝났으니 가슴 뛰는 실전 사례를 보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재개발 붐이 불던 좋은 위치의 17평짜리 다세대 빌라입니다. 당시 감정가는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등기부를 떼어보니 1순위 은행이 받을 돈, 채권 최고액이 고작 1억 2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집값이 반토막 나서 유찰이 거듭되어도 은행의 1억 2천은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극강의 초안전 우량 채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물건을 직접 낙찰받기보단 이자만 쏙 빼먹는 단기 배당 수익을 타겟으로 잡고 접근했습니다. 이 100% 안전한 화곡동 채권을 사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누군가 낙찰받을 것 같은 타이밍인 10월, 11월쯤에 귀신같이 채권을 선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낙찰을 받아 매각 허가, 잔금 납부, 최종 배당 기일까지 물리적으로 딱 4, 5개월을 기다렸죠. 이 짧은 5개월 동안 폭발적인 연체이자를 쪽쪽 빨아먹은 결과 단순 수익률은 17%였고 1년 단위로 연환산해보니 무려 40%에 육박하는 엄청난 자본 효율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1억 2천짜리 채권을 사려면 내 현금이 1억 2천이나 있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수익률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기 위해 질권대출이라는 환상적인 레버리지 마법을 씁니다. 내가 산 안전한 1순위 채권을 담보로 다시 은행에서 매입대금의 80에서 90%를 빌려오는 거죠. 결국 실제 제 지갑에서 나간 돈은 고작 2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넣고 대출이자 다 떼고도 5개월 만에 355만 원의 순수익이 통장에 꽂히는 자본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완벽한 게임입니다. 조금 더 스케일을 키워 인천 구월동의 30억짜리 초대형 상가 건물 사례를 보겠습니다. 상가 위층에 무리하게 원룸을 짓다가 공사비가 모자라 경매에 던져진 아주 사연 많은 물건이었습니다. 덩치가 너무 커서 은행 대출, 근저당만 14억이 넘다 보니 개인 혼자 사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17명의 소액 투자자를 모아 각 1,000만 원씩 펀딩하는 공동투자 구조를 짰습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유동화 회사를 찾아가 14억짜리 덩어리를 팍팍 깎아서 아주 저렴하게 통째로 사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훌륭한 건물을 어떻게 그렇게 싸게 깎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무시무시한 유치권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공사대금을 떼인 건설사가 건물을 점거하고 버티는 바람에 일반 입찰자들은 두려워서 얼씬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유동화 회사도 이 골치 아픈 유치권 때문에 돈을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했고 우리는 이 공포를 역이용해 원금보다 훨씬 밑도는 아주 싼 가격에 채권을 쓸어 담았습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그 공포의 한복판에 언제나 가장 큰 황금빛 마진이 숨어있는 법입니다. 3번째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도봉구 창동 아파트의 기이한 낙찰 사례입니다. 감정가 4억 9,500만 원이고 주변 시세도 대략 5억 초반인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가 시세보다 훨씬 비싼 5억 2천만 원이라는 초고가의 낙찰을 받아버린 겁니다. 싸게 사려고 경매를 하는 건데 이렇게 비싸게 사다니 초보자가 큰 실수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 기이한 현상 뒤에는 NPL 고수들만이 아는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세금 방어 설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의 옛날 주인은 집값이 오를 줄 알고 추가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 장부상 채권 최고액이 무려 6억 원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이 6억짜리 썩은 채권을 미리 헐값에 사둔 NPL 투자자는 경매 당일 경쟁자들을 죽이기 위해 일부러 5억 2천만 원이라는 무식하게 높은 가격을 냅다 적어낸 겁니다. 어차피 자기가 법원에서 6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니 상계 처리를 써서 내 주머니에서 한 푼도 안 들이고 집을 가져온 거죠. 이렇게 비싸게 산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는 완벽한 천재적 절세 전략입니다. 유동화 회사 AMC로부터 미리 채권을 사오면 이렇게 아주 유연하게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AMC는 수백억짜리 채권을 묶음으로 사왔기 때문에 배당기일까지 기다리며 돈이 묶이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배당이 코앞에 닥치기 전인 불확실한 초기 시점에 선제적으로 다가가서 내가 당장 현금 줄 테니 싸게 넘겨라 하고 협상하면 팍팍 깎아줍니다. 채권을 싸게 손에 쥐었으니 상황을 봐가면서 달콤한 배당 이자만 받고 빠질지 아니면 상계 처리로 집을 세금 없이 꿀꺽할지 투트랙으로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NPL이라는 돋보기로 하나의 채권을 정밀하게 쪼개고 분석하는 미시적인 금융기술을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부의 단위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려면 이 예리한 기술이 국가의 거시적인 도시개발 계획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을 들어 203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을 반드시 읽어내야 합니다. 이 엄청난 마스터 플랜 안에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정부의 수십조 원 예산이 어느 동네로 쏟아져 내릴지 그 새로운 돈의 길목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2030 플랜에서 가장 소름 돋는 변화는 바로 서울의 권력, 즉 도심의 지각 변동입니다. 과거에는 서울이 오직 한양도성, 광화문 중심의 단일 권력, 1도심에 강남 같은 부도심들이 받쳐주는 모양새였죠. 하지만 이제 권력의 파이가 쪼개져서 한양도성, 강남에 이어 무려 영등포, 여의도가 가장 높은 지위인 3도심으로 전격 승격되었습니다. 한낱 부도심이었던 영등포가 서울의 3대 심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멈춰있던 노후 재개발 구역에 폭발적인 예산과 정책이 쏟아질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가장 높은 3도심 아래에서 거점 역할을 하는 상권들도 기존 5개에서 7광역 중심으로 훨씬 촘촘하게 찢어지며 확장되었습니다. 용산이나 청량리처럼 이미 가격이 하늘을 찌르고 진입장벽이 높은 곳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노리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 편입된 마곡이나 잠실도 이미 인프라 개발이 끝나 큰 재미를 보기 어렵죠. 따라서 우리가 소액으로 파고들 수 있는 아직 가치 상승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진짜 황금어장은 바로 새롭게 승격된 창동 상계 라인과 가산 대림 라인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 동네와 밀착된 모세혈관 같은 상권인 12지역 중심에서도 화려한 뉴페이스들이 등장했습니다. SRT가 뚫린 수서나 다중환승역인 이수도 아주 좋은 교통의 결절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눈에 불을 켜고 봐야 할 곳은 바로 은평구의 불광, 연신내 지역입니다. 연신내는 훗날 거대한 GTX A 노선이 뚫리면서 광역철도망의 어마어마한 인구 폭발 효과를 다이렉트로 흡수하게 될 서부권의 핵심 심장부입니다. 이렇게 교통망과 도시계획이 완벽하게 겹쳐지는 곳이 바로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등포, 가산 대림, 마곡, 상암, 연신내 같은 새롭게 지정된 핵심 지역들을 서울 지도 위에 그려보세요. 놀랍게도 이 거대한 개발 타겟들이 거의 전부 다 서울의 서쪽으로 기형적으로 쏠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오직 강남만을 향해 흐르던 부의 물줄기가 이제는 철저히 소외받던 서부권으로 거칠게 역류하며 이동하고 있는 역사적인 대전환기입니다. 우리는 NPL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국가가 돈을 쏟아붓는 이 서쪽의 황금어장에 남들보다 먼저 과감하게 깃발을 꽂아야만 합니다.